심리학 개론 제2장 성격의 이해. 성격은 한 개인이 갖는 고유의 독특한 성질로서 비교적 안정적이며 일관성이 있다. 심리학자들 간에는 성격 연구에 대한 많은 입장들이 있지만 그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성격을 단면적으로 보는 특질론과 개인 내의 의식, 무의식,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체계로 보는 정신협동 이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다시 인간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제 큰 범주가 특질론과 정신협동 이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성격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입장을 검토해보고, 다양한 성격 이론과 성격 검사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성격이란 무엇인가? 성격은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있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현 성격 이론 혹은 암묵적 성격 이론이라고 한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 하지만 이 성격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심리학자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은 일상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는가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성격, personality라는 것은 대개 특정한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서 심리학자들은 추상화된 성격, 즉 일반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성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개념이 들어있다. 성격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로서 올포트의 정의를 드는데, 올포트는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했다. 다시, 올포트는 성격을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이 성격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성격이란 일관성과 개인차를 보이는 행동을 가져오는 안정적인 내적 요인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말할 때,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오늘은 쟤가 왜 저러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이 항상 보여주던 행동과 또 다른 행동임을 의미한다. 카버와 시어는 성격이란 것을 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과 사고 및 감정의 양상을 창조해내는 개인 내부의 심리, 신체적 체계의 역동적 조직. 다시, 카버와 시어는 성격이란 것을 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과 사고 및 감정의 양상을 창조해내는 개인 내부의 심리, 신체적 체계의 역동적 조직으로 정의를 한다. 여기에는 성격의 이론적 개념화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상당 부분 포괄하고 있다. 즉, 성격은 개별 조각들의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성격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며 일종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성격은 심리적 개념이고, 그러나 물리적 신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성격은 원인적 힘인데 본인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또한 성격은 재현과 일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또한 성격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행동, 사고, 감정으로 드러난다는 점. 참고로 성격 구조에 있어서 심리적인 핵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 내면의 순수한 측면으로 안정적이고 파악이 좀 곤란하다. 이 성격 구조의 심리적 핵은 자아 개념, 태도, 가치관, 흥미, 적성, 동기 이런 것들이 성격 구조의 심리적 핵인데 사회적 역할이나 전형적인 반영 이런 것들은 들질 않는다. 자아 개념, 태도, 가치관, 흥미, 적성, 동기 이런 것들을 성격 구조의 심리적 핵이라고 본다. 이 성격이라는 것의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페란 말이 무엇을 통하여 through의 뜻이고 소나는 이제 말한다는 뜻인데 말하는 것을 통하여 페르소나 이것은 원래 고대 그리스 영국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걷는 말이 바로 페르소나고 이것이 이제 영어식으로 다시 성격, personality에 이어진 것이다. 요즘도 이 말은 페르소나라는 말은 영국에서 배우의 역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게 된다. 이 페르소나는 어떤 사람의 참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사람들이 사회 장면 속에서 피상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이미지를 뜻한다. 즉 성격이란 사회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외현적 행동 양상으로 개인의 독특하고 안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성격 요소들로 형성되어 있다. 즉 성격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요인과 타인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이란 용어에는 겉으로 드러난 가면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융이 이 페르소나라는 것을 공적 자아로 이해하는 것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한편 성격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질, temperament, 인격, character 이것의 용어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 환경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인지적, 외현적 행동 특질의 일부 특성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이 기질이라는 것, 감정적이고 충동적 기질이며 사교적인 기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은 성격 중에서 개인이 타고난 생물학적 구조를 좀 더 강조한 용어가 기질이다. temperament. 인격이라는 것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나 관습과 관련 있는 특성으로 개인 행동의 도덕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 인격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판단에 개입된 거죠. 좋다, 나쁘다 이런 건. 건강한 성격이란 일상생활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컨디션의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한 성격의 중심에는 나아가 있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유전적인 특성 중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유전적 요인들은 특질을 나타낼 때 반응의 범위를 제공해 주는데 이런 반응의 범위가 넓을 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생물학적 견해에서 볼 때 적응이라는 것은
부분적, 유전적으로 기초된 특질에 맞는 직업과 사회적 행위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키 작은 사람은 큰 키가 요구되는 특정한 대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물학적 특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특질과 다양한 직업의 조건들 간의 적합성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성격의 결정 요인.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과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개인의 측면에서는 타고난 체형이나 유전적인 요인 등 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 개인의 성별 등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성격이 어느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논쟁은 선천, 후천, nature, nurture에 대한 것으로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에서 끝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유전적 요인.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과 부모 체형, 어머니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유전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쌍생아 연구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양한 성격 차원에 대해 평균을 낸 연구 결과를 보면 성격에 미치는 유전의 영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시사한다. 외향성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에 대한 쌍생아 연구에서 일란성 쌍생아의 상관이 이란성 쌍생아의 상관보다 각각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적 영향이 양육하는 부모나 가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으며 이란성보다 일란성이 더 동일한 관심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유전적 소인보다 양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에서는 양자로 입양되어 다른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과 친부모와의 성격 상관계수가 0.0 이거 없다고 이렇게 나타난 반면 입양된 아동과 양부모와 성격 상관계수는 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이 유전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양육해주는 부모의 성격이나 그 가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시사해준다. 성격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지 유전의 영향인지에 대한 질문은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데 성격이 환경이냐 유전이냐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답은 성격 연구의 두 입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사회심리학과 사회학에 근거한 이론들로서 환경이 개인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갖는다 라고 주장한다. 극단적으로는 성격을 개인 내부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추론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에게 있어 성격 연구의 문제는 성격 특성이 타인에게서 기인되는 사회적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성격이 신경체계의 생물학적 현상과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격을 개인의 내부에 있는 실존의 생물학적 구조들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을 한다. 성격의 특성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실시됐는데 주커만은 성격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 간의 검사 점수 상관을 구하였다. 서로 다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이 상당한 정도의 일치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었다. 만약에
유전인자가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에게서 나타난 성격 특성이 비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란성 쌍생아들의 외향성 수준에서 상관의 크기는 0.31에서 0.60인 반면에 이란성 쌍생아의 경우 외향성 정도에서 상관의 크기가 0.06, 0.42로 일란성 쌍생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성격 특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성격의 유전론자들은 환경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공유 환경, shared environment 혹은 common environment인데 이것은 모두 가족 구성원이 경험하는 생활 환경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부모의 수입, 부모의 교육 태도,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 가풍, 영양 상태,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비슷한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환경적인 사건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 가정 내에서도 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이 가정 내의 다른 아동들에게도 똑같이 공유될 수는 없다. 학급 친구와의 우정, 교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질병, 무능함, 이런 다른 가족 구성원과는 공유할 수 없는 개인 고유의 환경, 유니크 엔바이러먼트가 있다. 공유 환경과 고유 환경이 있는 거죠. 이 공유 환경은 가족 구성원을 서로 유사하게 만드는 영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고유 환경은, 유니크 엔바이러먼트는 가족 구성원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환경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에 덧붙여 가족 구성원 간의 유전적 유사성이 성격 특성의 수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A로 표시한다. 그래서 성격 검사에서 개인이 없는 점수는 공유 환경 C, 고유 환경 E, unique environment, 그 다음에 유전적 유사성 A,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성격 검사에서 개인이 없는 점수는 공유 환경, 고유 환경, 유전적 유사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양육된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유사한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공유 환경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족 내에서 양육된 일란성 쌍생아가 성격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유 환경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생 후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양육된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비슷한 성격 특성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는 바로 그들의 유전적 유사성 A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환경적 요인. 사람의 성격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기초가 형성되지만 그러한 유전적 소인이 환경적 경험이나 자극의 양에 의해 수정될 가능성도 많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유아는 유전적 소인이 완전히 나타나거나 성숙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부모나 가족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따라서 동일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주어지는 환경 조건이나 심리적 자극에 따라 소인의 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이 성격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학습 이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이란 유기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 바로 성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아는 것이 성격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격 이론. 성격 연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그중 하나는 성격을 단면적인 상태로 이해하려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는가 보다는 현재 어떤 종류의 성격 유형이 있는지에 관심이 더 많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이제 특성이론, character theory가 있다. 이 특성이론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특질의 사람은 또 어떤 성격인가를 다루는 유형론과 특질론이 있다. 자, 어떤 유형의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유형론, 어떤 특질의 사람은 어떤 성격인가 라는 특질론, 이 두 가지가 특성이론에 속한다. 또 다른 하나의 연구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며 그러한 성격이 생활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이론, processing theory가 있다. 이 과정이론에는 무의식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강조하는 정신역동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다시 특성이론이 있고 과정이론이 있는데 특성이론은 이제 유형론과 특질론이 있고 과정이론에는 정신역동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 그 암묵적 성격이론 혹은 내현 성격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내현 성격이론 이것은 구조화된 기존의 지식 체계 그러니까 도식이나 스키마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성격끼리는 관계가 있어서 함께 공존하고 어떤 특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대한 개인의 믿음. 다시 암묵적 성격이론, 내현 성격이론은 구조화된 기존의 지식 체계 중에서 어떤 성격끼리는 관계가 있어서 함께 공존하고 어떤 특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대한 개인의 믿음을 내현 성격이론 혹은 암묵적 성격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진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비교할 개념은 후광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후광 효과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라는 게 뜻인데 타인을 내적으로 일관되게 평가하려는 경향성 이게 이제 후광 효과가 되겠다. 자, 첫 번째 특성이론 character theories, 유형론 typology하고 특질론 trait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성격 유형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사람들은 평소에 뚱뚱하면 여유롭고 몸매가 이렇게 마르면 지적이며 옥리에 곱슬머리면 고집이 세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상식을 동원해서 성격을 분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누구나 나름대로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성격 판단의 기준을 내현 성격이론, 암묵적 성격이론이라고 한다. 성격의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독특성에 있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성격들 간에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이론은 이러한 특성을 찾아내어 성격을 분류하는 이론이다. 자, 유형론, 타이폴로지 가장 초기에 대두된 성격 이론 중 하나인데 고대 그리스 시대의 활약한 의사로 히포크라테스가 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이 사람의 체액을 혈액, 점액, 흑담즙, 담즙 이렇게 구분하고 그 중에 어느 체액이 신체 내에서 우세한가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의 성격 이론을 사체액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갈레누스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 갈레누스 유형론은 기질의 특성을 다혈질, 쌍윙, 유쾌하고 사교적이고 다정한 성격인데 그 체액은 혈액이고 그 다음에 점액질, 이건 냉담한 건데 플라그마틱, 침착하고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동작이 좀 느린 편, 느긋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체액은 점액이 되겠다. 그 다음에 담즙질, 콜레릭 성격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성마름,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고 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민첩한 그런 성격이 있다. 그 체액은 황담즙이 되겠다. 그 다음에 흑담즙질 성격 유형이 있는데 멜랑콜리아, 쉽게 우울하고 슬픔에 빠지고 조용한 성격이다. 그 체액은 흑담즙이 된다. 다시 다혈질, 생귄, 육회, 사교적, 다정함, 혈액, 그 다음에 점액자, 플라그마틱, 냉담, 침착, 조용, 인내심 강함, 동작이 느릿느릿하고 느긋한 성격, 점액, 그 다음에 담즙질, 콜레릭, 성마름, 쉽게 분노하고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며 민첩하다. 황담즙, 그리고 흑담즙자, 멜랑콜리아, 쉽게 우울해하고 슬프고 슬퍼하며 조용한 편. 흑담즙, 자, 다혈질은 혈액, 점액질은 점액, 담즙질은 황담즙, 흑담즙질은 흑담즙. 이 한 개인의 체액에 혈액이 이렇게 우세하면 다혈질 성격 유형으로 다정하고 유쾌하며 다 사교적인 성격 특성을 갖는다. 이렇듯이 체액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 이론을 특히 체액론이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 체격, 앞에는 이제 체액이었고 이건 체격, 체격 유형설을 주장한 크래슈머는 인간의 체형을 쇠약형, 비만형, 투사형 및 이상발육형으로 나누었다. 자, 쇠비, 투이, 쇠약형, 비만형, 투사형, 그리고 이상발육형. 쇠약형은 체격이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릴 성향이 많고 뚱뚱한 비만형은 조울증에 걸릴 성향이 많으며 사교적이고 변덕이 심하며 활발한 성격 특성을 갖는다. 투사형은 활동적이고 모험적인 사람들로서 조울증보다는 정신분열증의 경향이 다소 많고 이상발육형은 신체 발달이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들로서 투사형과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고 믿었다. 이후에 미국의 쉘던이 이 크래슈머의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 체격을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내배엽형은 내장 근육이 잘 발달한 유형으로 비만형하고 유사한데 그 성격 특성은 편안함을 좋아하며 사교적이고 애정을 중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배엽형. 중배엽형은 뼈와 근육이 잘 발달한 유형이고 활동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며 정력적인 성격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외배엽형은 근육이 섬세하고 약한 유형으로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것으로 믿었다.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한 후기의 성격 이론가들은 그 체형과 기질에 근거하여 성격을 분류하고자 한 것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데 이때 수정체는 내배엽과 외배엽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중배엽이 발달한다. 이 각각의 배엽은 서로 다른 장기로 분화되는데 외배엽은 주로 소화기계로, 그리고 내배엽은 신경계와 순환기계로, 그리고 중배엽은 근육과 골격 및 호흡계로 분화가 된다. 참고로 쉘던의 내배엽형은 내장 근육이 발달한다고 했는데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이제 외배엽이 소화기계로 발달하고, 내배엽은 신경계와 순환기계로 발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셸던이 말한 외배엽형은 근육이 섬세하고 약하다고 했는데, 외배엽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소화기계를 발달한다. 다시, 이 생물학적으로 이제 내배엽, 외배엽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중배엽이 발달하는데, 외배엽은 주로 소화기계로, 그리고 내배엽은 신경계와 순환기계로, 중배엽은 근육과 골격 및 호흡계로 이렇게 분화가 된다. 셸던에 있어서 내배엽형은 내장 근육이 발달한 거고, 그리고 외배엽형은 근육이 섬세하고 약한 편이다. 어쨌든 성격 연구를 위한 체형론은 사회적 활동과의 상관이 별로 연구된 바가 없어서 타당도가 낮지만 체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상과 피드백에 영향을 주어서 각자가 다른 자기상, self-image를 갖게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음은 특질론, trait. 특질론을 이야기한 학자로 올포트, 카텔, 아이젠크 이렇게 있는데, 이 특징 혹은 특성, trait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적 영속적으로 구분해주는 심리적 경향성을 특성 혹은 특질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징적 행동과 의식적 동기, 자기 보고식 검사와 또래 보고로 평가하고 특질에서 유추되는 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격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면서 인간 행동의 다양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특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획득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형성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영위할 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특성과 개인을 특징짓는 개별 특성으로 구분된다. 공통특성, 개별 특성. 이러한 공통특성과 개별 특성을 찾아내어 성격을 분류하려는 이론이 바로 특성이론인 것이다. 올포트가 대표적인 학자다. 성격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심리학적 해석,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 성격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다. 공통특질, 개인특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개인특질은 개인적 성향인데 이 개인특질에는 주중이, 주특질, 그러니까 기본특질이라고도 하는데 cardinal traits, 지배적 열정, 감정의 지배자인 주특질, 기본특질하고 그 다음에 중심특질, central trait, 이것은 우리가 흔히 추천서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2차적 특질이라고 해서 secondary trait, 이건 아주 절친만 아는 그런 내용, 그런 특성이 이제 2차적 특질이 되겠다. 자, 올포트, 공통특질, 개인특질,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 개인특질을 다시 세 가지, 주중이, 주특질, 혹은 기본특질, 중심특질, 2차적 특질. 이 올포트는 인간을 설명하는 대략 18,000개 정도의 형용사를 분석해서 성격의 특성을 구분했다. 무의식적인 힘의 영향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을 건강한 성격으로 본 올포트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기본 특성, 그 다음에 중심 특성, 2차적 특성 이렇게 분류했었다. 이 기본 특성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동기이며 정열이다. 예를 들어 재산을 모으려는 것이나 권력을 잡으려는 것,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 특성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동기이며 열정인 것이다. 중심 특성은 개인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해 능력이 있고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평가를 할 때 주로 그 사람의 중심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차적 특성은 한 개인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 어떤 유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 현상에 대한 관점 등으로 2차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 운동가가 밖에서는 여성의 평등과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집에서는 누구보다도 가부장적 제도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 경우, 후자의 경우가 2차적 특성에 해당합니다. 이 기본 특성은 한 개인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심 특성, 2차적 특성의 순서로 영향력을 미친다. 올포트의 성격이론, 그러니까 각 개인 나름대로 결정 경향성을 지닌 신경 심리적 구조를 주장하는 이 올포트의 인격 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올포트의 성격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기능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기능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특정 목표를 위해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행동들 중 일부는 개인이 좋아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자, 기능적 자율성. 한 개인이 특정 목표를 위해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행동들 중 일부는 개인이 좋아한다 라는 그 이유만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기능적 자율성인데, 예를 들어서 상을 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가 점점 공부를 그 자체의 재미를 가짐으로써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 이것이 이제 이 기능적 자율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올포트의 주중이 개인 특질 중에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힘이나 경험의 부산물로서 동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나 기능의 하나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성격. 어쨌든 이후에 카텔은 이들 형용사를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로 묶어서 200개의 성격 특성을 찾아냈고, 그 최종적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16개의 성격 요인 16PF를 선정했다. 이 16개의 주요 성격 요인들에는 내성적, 외향적, 낮은 지능, 높은 지능, 정서불안, 정서안정, 겸손, 독단, 심각, 낙천, 수단적, 양심적, 수줍음, 대담함, 강인함, 예민함, 신뢰, 의심, 실제적, 상상력 풍부, 솔직, 교활, 평온, 걱정, 자신감과 죄책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보수주의, 급진주의, 집단의존적, 자립적, 변덕, 자제, 긴장, 이완, 긴장,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A, B, C, D, E, F, G, H, I, L, N, N, O, Q, 1, 2, 3, 4 이렇게 있다. 어쨌든 이 카텔의 16PF, 원천 특성, source trait하고 표면 특성, surface trait,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카텔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특성의 기저에서 외현적 행동을 결정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원천 특성, 즉 근원 특성, source trait하고 안정적이지는 않고 사람마다 독특한 표면 특성, surface trait, 이 두 가지로 구분했다. 다시, 카텔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특성의 기저에서 외현적 행동을 결정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원천 특성과 안정적이지 않고 사람마다 독특한 표면 특성으로 구분했다. 이 카텔은 이론적 기반 없이 가능한 한 많은 검사들을 실시한 뒤에 요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특성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그가 추출해낸 요인들은 성격의 진단과 같은 실제 장면에서 유용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특성 분류와는 달리 아이젠크 같은 경우는 이제 Dimensions of Personality, 행동요법과 신경증, 인자 분석법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인격 연구에 있어서 실험적 방법이 있었고 행동요법 이런 것도 도입했다. 학습, 동기부여, 자각, 약물과 행동, 이상행동과 치료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카테는 아까 전에 그 요인 분석법을 통해 16PF, 뭐 원천 특성, 표면 특성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특히 요인 분석법은 개인의 기본 자료에서 성격의 기본 특질을 추출하는 것이었는데 아이젠크는 인자 분석법이라는 책이 있다. 어쨌든 아이젠크는 그 이론적 근거가 있는 가설로부터 출발해서 요인들을 추정하고 그 요인 분석 방법 마찬가지로 요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가설을 확인하며 이렇게 추출된 요인들의 생리적 기반을 탐색하는 연구를 계속하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다시 아이젠크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 가설로부터 출발해서 요인들을 추정하고 요인 분석 방법을 통해 가설을 확인하며 이렇게 추출된 요인들의 생리적 기반을 탐색하는 연구를 계속하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그 외향성과 정서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내향성, 외향성, 그리고 정서 요인 기준으로 안정성, 불안정성, 그러니까 신경증적 경향이지, 뉴로티시즘, 정신병적 경향성, 사이코티시즘. 다시 이 아이젠크는 내향성, 외향성, 안정, 불안정, 즉 신경증적 경향, 뉴로티시즘, 그 다음에 정신병적 경향성, 사이코티시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가령 내향적인 사람은 각성 수준이 높아서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주의력이 높아서 조건화가 잘 이루어지는데 그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각성 수준이 낮아서 자극에 민감하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조건화가 어렵고 쉽게 소고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의사결정 시 신중하고 위험이 따르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질서 있는 생활을 선호한다. 이에 비해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으며 파티에 참석하기를 좋아하고 흥분을 잘하고 충동적이다. 이 아이젠크의 외향성과 정서 요인 기준으로 이 구분한 이 세 가지, 나중에 코스타 맥크레가 우호성과 성실성 AC를 추가해서 빅5 오션이라는 것을 개발하겠다. 빅5라는 개념은 이제 콜드버그가 이름을 붙인 거고, 다음 이 아이젠크의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그다음 정신병적 경향성. 잠깐 보면 외향성에는 이제 사교적, 생기 있는, 능동적, 자기주장적, 감각 추구적, 태평, 우세, 소용돌이, 모험 이런 게 이제 외향성의 특성들이 되겠고, 신경증적 경향성, 안정불안증으로 나눈 건데, 불안, 우울, 죄의식, 낮은 자기 존중감, 긴장, 이성이 없는, 침울, 부끄러움,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적 경향성의 특성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신병적 경향성, 이것은 공격적, 냉정, 자기중심, 비인격적, 충동적, 반사회적,
감정이입 불능, 창조적 강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병적 경향성의 특성이 되겠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정서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차원으로 이러한 경향성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이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고 냉정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습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며 충동적인 행동 특성을 보인다. 냉담하고 공격적이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양적 접근을 택하는 특성 이론가들은 요인 분석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특성 차원들의 수를 찾아낸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상이한 수와 내용의 성격 특성들을 추출해내는 현상은 요인 분석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특성이론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회의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자, 성격 특질이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 상황 논쟁이 제가 있는데, 행동은 내적 성향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다. 행동이란 것은 그 내적 성향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건데, 이 사회심리학에서는 행동에 대한 일시적인 외부 영향, 행동에 대한 일시적인 외부 영향, 그리고 성격심리학에서는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 영향, 성격 특질을 그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다. 성격 5요인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의 차원수를 줄이면서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특질군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피스크는 1949년에 카텔의 16요인, 16PF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5요인 모델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놀만, 보가타, 디그만, 코스타, 맥크레 등으로 이어졌는데, 그 연구자들마다 출발점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론 명칭은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는 있으나 어떤 특성들이 성격의 기본적인 특성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타 맥크레 같은 경우는 아이젠크의 네오에다가 AC를 더해서 네오파이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빅파이브가 됐는데, 이 빅파이브란 말은 이제 콜드버거가 붙인 이름이고, 성격 기술을 위해서 사용 어휘를 분석했습니다. 다시 그 아이젠크의 성격 질문, 팩터 어널리시스, 외향성과 정서적 요인의 기본 성격 차원으로 불안정성과 안정성, 그리고 내향성과 외향성, 크게 큰 축이 있는데, 불안정에서 내향성으로 향하는 선에는 순서대로 불안정에서 변덕, 불안, 완고, 냉정, 비관적, 비사교적, 조용, 그리고 내향성. 그 내향성에서 안정까지의 그 선에는 수동적, 조심스러운, 신중한, 평온한, 통제된, 신뢰로운, 평정심이 있는, 침착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으로 와서, 그 안정에서 다시 외향성으로 가는 선에는 통솔력이 있는, 근심이 없는, 활기찬, 편한, 민감한, 수다스러운, 개방적인, 사교적인, 그 다음에 이제 외향성. 그 다음 외향성에서 불안정으로 가는 선에는 활동적인, 낙관적인, 충동적인, 불안정함, 흥분되는, 공격적인,
들뜬, 성마름, 그 다음에 불안정. 일단 이 아이젠크 성격 팩터 어널리시스 분석에 있어서 불안정, 안정 차원과 내향성, 외향성 차원의 축이 있다. 여러 학자들이 밝힌 성격의 5요인으로 5가지 요인으로 이제 피스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적응력, 수능성, 성취의지, 정서적 통제, 지적인 탐구. 자, 이것을 들었고, 노만 같은 경우는 집행력, 우호성, 성실성, 정서성, 문화, 이런 걸 들었다. 보가타 같은 경우는 주장성, 호감, 책임성, 정서성, 지능을 들고 있고, 디그만 같은 경우는 외향성, 우호적 순종, 성취의지, 그다음에 신경증적 경향, 그다음에 지성. 코스트와 맥크레는 외향성 E, 우호성 A, 성실성 C, 신경증적 경향 M, 경험에 대한 개방성 O. 피바디하고 갓버그가 있는데, 피바디와 갓버그는 권력, power, 사랑, love, 일, work, 정동, affect, 지성, intellect를 들고 있다. 두 번째, 정신역동이론. 정신역동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하고, 과정이론에는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본주의 이론들, 이런 것들이 속한다. 성격이 어떻게 형성, 발달하고 생활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과정이론인데, 과정이론 중에 이제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본주의 이론들이 있다. 어쨌든 그 정신역동이론, 이 특성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고 분류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형성된 성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성격의 과정이론이. 이 과정이론은 크게 정신역동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프로이드, 융, 그 다음에 아들러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신분석은 사고와 행위를 무의식적 동기와 갈등으로 귀인시키는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을 가리키는데, 무의식적 긴장을 노출시키고 해석하여 심리 장애를 치료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이 정신분석, 사이코애널리시스는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된 이론으로 무의식과 성욕을 강조하는 프로이트 중심의 정신분석과 사회문화적 속성과 집단 무의식을 강조하는 융과 아들러 중심의 신정신분석,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와 내면적인 힘, 그리고 그 힘들의 갈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신역동, 사이코다이나믹 이론이라고도 한다. 또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특히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나 소망, 갈등, 무의식적 동기나 소망, 갈등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심층 심리학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심리적인 과정과 움직임을 다루기 때문에 역동심리학이라고도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은 공격적이고 쾌락추구적인 생물학적 충동과 이 충동을 억제하는 내면화된 사회적 제약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비엔나 신경과 의사였던 프로이트는 그 병원에 오는 많은 환자들이 심리적 원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신경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이 정신결정론, psychic determinism, 그리고 무의식적 동기, unconscious motivation, 이 두 가지를 그 기본 개념으로 한다. 다시, 프로이트의 이론은 정신결정론하고 무의식적 동기, 이 두 가지를 기본 개념으로 한다. 정신결정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모든 것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가정이다. 그리고 무의식적 동기란 프로이드가 마음의 구조를 빙산으로 비유를 하면서 지형학적으로 분석한 데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의 수준은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구성된다.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 동기이다. 무의식적 동기는 성욕과 공격성이 주된 구성 요인으로 이러한 무의식적 동기와 의식 간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바로 이 갈등들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리비도, 그러니까 성욕, 삶을 지속시키는 에너지 그 자체인 성욕, 리비도의 만족과 관련해서 건전한 성격의 발달을 연구했었다.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는 사랑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자아가 강해서 현실을 수용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을 안다. 또한 성격 구조 간의 통합에 의해 욕구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자아가 내적 충동, 욕구를 만족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병적인 방법으로 도피하게 될 때는 그때는 신경증적인 성격이 형성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이라는 가설적인 3층 구조로 분석하고 그 중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주된 의식 수준은 무의식이라고 보았다. 무의식은 빙산의 수면 밑에 잠겨있는 부분과 같으며 욕구나 충동들이 들어있는 깊고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사람이 이러한 욕구나 충동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을 끊임없이 밖으로 표출시키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생각, 정서를 지배하고 결정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가정이 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이외에도 조금만 노력하면 각성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전의식, 항상 각성 수준에 있는 지각, 감각, 언어, 감정 표현 등과 같은 의식, 이것을 구분을 하고 그 빙산에 비유했었다. 그러면서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며 무의식은 수면 아래 잠겨있는 빙산의 대부분이라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 동기, unconscious motivation 이라고 주장했다. 이 무의식적 동기는 주로 성욕과 공격성, 흔히 농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되고 표출되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무의식적 동기는 성욕과 공격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무의식적 동기와 의식 간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 갈등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그 밖에도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선천적으로 또는 개인의 경험, 즉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관점을 정신결정론, psychic determinism이라고 한다. 말년에 무의식적 동기 중에서 선천적인 것 이외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음을 인정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격 구조이다. 성격은 출생과 더불어 타고난 기본적인 능력으로서의 원초와 이들,
현실과 유기체 간의 욕구 관계에서 인격을 통제하고 지각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자아, 양심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초자,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성격이란 것이 출생과 더불어 타고난 기본적인 능력으로서의 원초와 현실과 유기체 간의 욕구 관계에서 인격을 통제하고 지각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자아이고, 양심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초자, 슈퍼에고,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 원초와는 본능적 욕구로서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을 내포하지 않은 중립적인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길에서 사탕을 사달라고 떼쓰는 행동은 그 목적이 아동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탕이라는 대상을 먹고 싶어서이지 다른 목적을 갖지는 않는다. 이때 아이의 행동을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단지 본능적 욕구에 충실할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초와의 특성을 1차 과정, primary process 또는 쾌락의 원리, pleasure principle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초와는 무한한 원시적 에너지 저장 체계로 한 개인의 가능성이 저장되어 있는 보고이다. 그러나 원초와 자체로는 그 가능성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로 자아이다. 현실의 원리, reality principle의 지배를 받는 자아는 원초와가 가진 원시적 충동을 통제하며 하고 싶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 사이의 평화 유지를 위해 공헌한다. 즉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능을 만족시켜서 그 조화와 적응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사탕을 먹고 싶은 아이는 자아, 에고의 발달과 더불어 무조건 때를 쓰기보다는 부모와의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욕구, 즉 사탕을 먹는 행위를 충족시킨다. 자, 자아는 초자아의 규제 요구도 받고 원초와의 충동적 욕구도 받고 그리고 외부 실생활의 요구도 받아들인다. 하여튼 자아는 현실적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의식으로부터 퇴각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는다. 다시 현실적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의식으로부터 퇴각시키는 기술, 이제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인데요. 이런 능력을 이제 자아가 갖고 있는데, 이 사회적 원리에 따라 이상적이고 완전한 가치를 지향하는 초자아는 원초화에서 분화되어 나와 원초화를 사회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원초화의 충동이 표현될 때마다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초자아가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Psychosexual Stages 5단계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 잠복기, 생식기. 먼저 구강기는 18개월까지 정도로 의존, 신용, 독립,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고, 발달을 잘 못하게 되면 자폐, 우울, 흡연, 주다 이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학문기는 36개월, 그러니까 3살 정도까지인데 이때는 통제 요구에 대처해야 된다. 통제력, 자율, 독립, 인내 이런 것을 이제 키워야 된다. 잘못하면 구두쇠나 수직광, 강박증 이런 것에 빠지게 되고, 남근기는 6살까지 초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남근기에 성정체감 이런 것도 형성된다. 이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블랙트라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잠복기
사춘기까지인데 외부 활동도 하고 자기 애적, 내적, 자기 집착 그런 데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생식기가 이제 사춘기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관심의 성숙, 자기 정체성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시기가 되겠다. 참고로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identification, 아동이 부모의 가치관을 자신의 초자아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동일시라고 한다. 다시 identification, 동일시, 아동이 부모의 가치관을 자신의 초자아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고착, fixation, 이것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초기 심리성적 단계에 쾌, 추구 에너지가 머물러 있는 것. 다시 고착, fixation,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초기의 심리성적 단계에 쾌, 추구 에너지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구강기 이때 고착이 되면 자폐, 우울, 흡연, 수다. 그 다음에 학문기 때 고착이 되면 구두쇠, 수직광, 강박증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잠복기 때 고착이 되면 이제 자기 집착, 여기 이제 자기 애적, 내적, 자기 집착이 빠지게 된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꿈에서 꿈은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했었고, 꿈의 기억된 내용, manifest content는 막 하는데,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 소망, 그러니까 꿈의 잠재 내용, 이것이 검열을 받으면서 표현되는 것. 다시 꿈의 기억된 내용, manifest content, 이것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 소망, 그러니까 꿈의 잠재 내용이 검열을 받으면서 표현된 것, 이것이 이제 꿈의 기억된 내용, manifest content가 되겠다.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unconscious, 용납될 수 없는 사고와 소망과 감정, 그리고 기억의 저장고가 되겠다. 다시 무의식은 용납될 수 없는 사고와 소망과 감정, 그리고 기억의 저장고. 소용돌이 치는 욕구와 억압된 검열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오늘날은 이제 이 뜻보다는 자각하지 못하는 정보 처리 학습, 혹은 그 정보 처리 자체를 무의식, 암묵 학습, implicit learning,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 초자, 원료 이렇게 빙산에 비교한 성격 구조를 보면, 자는 현실 원리에 따르고 집행적 중재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초자는 이드, 원초와 원욕, 여기서 이제 파생돼 나온 건데, 이 초자는 내재화된 이상, 내재화된 이상이 초자인데, 판단과 양심, 그 미래의 포부,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초자가 된다. 원욕은 원초와 이드, 쾌의 원리에 따르고 무의식적 심리적 에너지가 원욕, 원초와 이드가 되겠다. 그리고 방어 기제가 있는데 디펜스 메커니즘, 현실적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의식으로부터 퇴각시키는 기술, 이제 방어 기제가 되는데,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왜곡시켜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 자아의 방어 기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억압, 퇴행, 반동 형성, 투사, 합리화, 전위, 치환이라고도 하는데, 부인, 동일시, 승화 이런 것도 있겠다. 이 전위라는 게 있는데, transference. 이 프로이트에서는 이제 전위라고 해서 transposition이라는 개념이고, 그 심리 치료에서 쓰는 말로 전이, transference는 이것은 환자가 분석가에 대해 맺는 관계,
환자가 분석가에 대해 맺는 관계가 정의가 됩니다. 자아 방어 기제 중에서 억압, 그러니까 repression, 이것이 모든 방어 기제의 기저에 해당하고, 이것은 억압은 꿈이나 말실수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의지적이지를 못하고 선택적 망각을 한 게 억압이 된다. 이 억압과 구분할 개념으로 억제가 있는데, 억제는 좀 의지적이라고 보면 되겠다. 조금 전에 그 전위라고 했는데, displacement, 포지션이 아니고 displacement, 안전 배출, 안전하게 배출해주는 거, 이 전위. 투사가 있는데, 투사는 남 탓하는 거, projection. 다시 자아 방어 기제에 억제가 아니라 억압, repression, 퇴행, regression,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 이런 투사, projection, 남 탓하는 거, 합리화, rationalization, 그 다음에 전위, 치환, displacement, 안전한 곳으로 배출하는 거, displacement, 그 다음에 승화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동일시, identification, 부인. 동일시는 아동이 부모의 가치관을 자신의 초자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이제 동일시라고 했었고. 다음, 신프로이트 학파는 성이라는 것이 성격의 토대, 성격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본다. 경험을 해석하고 환경에 대처할 때 그 의식의 역할을 더 강조한다. 성과 공격성이 모든 정신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동기는 아니며 보다 상위의 동기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아들러 같은 경우 열등감 컴플렉스, 호나이 같은 경우는 아동기의 사랑과 안전에 대한 욕구, 칼 융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무의식 이런 것을 들고 있고, 참고로 이제 과학 이론으로서의 프로이트의 생각 보면 예언이 결렬되어 있다. 무의식과 비합리성, 자기 보호적 방어, 인간 성의 중요성 이런 것을 이제 제시했었고, 생물학적 충동과 사회적 웰빙 간의 긴장, 생물학적 충동과 사회적 웰빙 간의 그 긴장에 대해 주목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근데 과학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언이 좀 빠지고, 이 과학 이론으로 봤을 때, 그 과학 이론, 관찰 결과를 설명하며 검증 가능한 가설을 제안하는 것. 다시. 관찰 결과를 설명하며 검증 가능한 가설을 제안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과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프로이트의 견해는 예언이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 칼 융. 이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획기적인 두 요소는 무의식의 강조와 성충동의 보편성, 이 두 가지가 획기적인 두 요소였다. 물론 프로이트 이전에도 무의식의 존재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었지만, 쇼펜하우어와 같이 마음의 영역에서 무의식이 차지하는 관대함과 중요성은 프로이트에 의해 처음 인식되었던 것이다. 성충동, 이것도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성인 남자들에게만 인정되던 것을 프로이트가 여성과 유아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제자들이나 후계자들이 모두 이 두 요소들에 대한 생각에서 프로이트와 그 의견을 같이 한 것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융, 아들러, 설리반 등이 있다. 신정신분석학파라고 하는데, 융의 분석심리는 처음에는 complex psychology라고 불렸다. 이 complex라는 게 있는데, complex란 무의식 속의 감정, 사고, 기억의 연합군으로 무의식적 정서가 바로 complex이다. 다시 융에게 있어서 complex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의식 속의 감정, 사고, 기억의 연합군으로 무의식적 정서가 바로
컴플렉스가 됩니다. 무의식적 정서. 이용은 단어 연상 테스트, word association 테스트를 통해서 그 피험자가 반응을 나타내는데 긴 시간을 소요하는 단어가 있음을 관찰하고 이것은 무의식적 정서가 반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여기서 무의식 정서가 바로 한 개인의 컴플렉스로서 뭔가의 골몰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이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의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머니의 상이 그 개인의 마음속에 중심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상의 여성을 더 좋아해서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더 끌린다. 이런 컴플렉스는 환자의 신경증적 상태와 깊이 관련되어 있지만 또한 뛰어난 업적을 쌓는데 영감과 충동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의 인격체를 정신, 사이키로 본 융은 프로이트의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첨가했었다. 정신이란 개인을 규정하고 그가 속한 사회적 분리적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신은 의식과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구성된다. 융의 분석 심리는 집단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내용인 원형, 프로토타입을 성격 이해의 중요 요소로 본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의식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인류 이전의 선행 인류, 동물의 조상도 포함해서 조상 대대의 과거에서 물려받고 있는 원시적 이미지가 바로 집단 무의식이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어둠, 뱀, 불에 대한 공포 등도 집단 무의식의 한계이다. 그러나 같은 집단 무의식을 가졌더라도 현재 개인이 접할 수 있는 교육 또는 학습 경험의 기회 정도에 따라 의식화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집단 무의식의 내용, 프로토타입은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섀도우, 자기, 셀프로 구성된다. 자, 집단 무의식의 내용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이죠.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이런 것으로 구성된다. 먼저 페르소나라는 것은 개인이 공적으로 보여주는 가면이나 외관으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2차적으로 맺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얼굴들이다. 이 페르소나는 개인이 갖는 적응 태도 유형으로 사회생활,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한 개인은 여러 개의 가면을 갖고 있다. 예컨대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은 여성, 부인, 어머니, 직장인, 며느리, 딸 등의 여러 개의 가면을 갖고 생활한다. 이러한 가면들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페르소나이다. 그리고 보석이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빛나는 것처럼 한 개인을 어떤 장소, 어떤 시간,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만났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 페르소나의 특성이다.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만났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 페르소나의 특성이다.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아는 아니다. 만약에 개인이 하나의 가면에만 동일시하게 되면 페르소나에 압도되어 버려서 자기의 본성에서 소외되고 다른 가면들과 갈등을 일으켜 건강하지 못한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아니마는 남성 정신의 여성적 측면으로서 남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과 접촉을 통해 아니마의 형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아니무스는 여성 정신의 남성적 측면으로 여성이 여러 세대에 걸쳐 남성과 접촉함으로써 발달시키는 원형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1차적 이유는 무의식 속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시 일상생활에서 이성에게, 동성이 아니라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1차적 이유는 그 무의식 속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가끔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와 모순되는 이성과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불만과 적대 감정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 기대나 교육이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하는 페르소나로 인해 이런 원형이 위축될 수가 있다. 동성연애자나 여장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 중에는 이런 무의식적 원형이 폭발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그림자, 섀도우. 이 그림자는 동물적 본성을 대표하며 개인 자신의 성을 대표하고 동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형이다. 그림자는 적절한 돌파구를 찾게 되면 무한한 자발성과 창의성,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시향의 유능한 연주가가 억누를 수 없는 끼로 인해 몇 년 후에 패션 코디네이터로 변신한 후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그녀가 갖고 있는 그림자의 적절한 돌파구를 찾은 경우이다. 물론 그림자의 원형에만 충실해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자에 대항하는 페르소나를 발달시킴으로써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림자가 지나치게 억압을 당해서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엽기적인 살인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 self. 이것은 집단 무의식 속의 중심적인 원형. 다시 집단 무의식 속의 중심적인 원형으로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자기를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람이다. 융도 자기 원형을 중요시하고 있다. 자기는 인생의 목표다. 자기는 우리가 개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숙명적 통일체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셀프 컨셉트라는 뜻이 있는데 셀프 컨셉, 자기 개념, 이것은 자신의 정체감과 개인적 가치에 대한 감각으로서 12살 아동기가 끝날 무렵에 발달한다. 12살 아동기가 끝날 무렵에 자기 개념이 발달한다. 자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때 시작된다. 찰스 다윈. 다음 세 번째, 아들러의 개인심리. 1870년에서 1947년 사이에 살았었는데 인간이 주로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다시 아들러의 개인심리. 아들러는 인간이 주로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고 가정했었고 1911년 프로이트의 곁을 떠나서 개인심리학을 창시했다. 인간과 사회의 특정 관계 유형은 단순히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미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 그 생득적 성실로 프로이트는 성을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융은 사고양식을 강조했고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다. 생득적인 성질로 프로이트는 성을, 융은 사고양식을,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었다. 초기에는 기관 열등, organ inferiority, 기관 열등과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기관 열등과 보상. 약한 기관을 가진 사람은 그 기관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다른 기관을 발달시킨다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공격성, 힘에 대한 의지, 우월에 대한 추구. 공격성, 힘에 대한 의지, 우월에 대한 추구. 이것을 통해 인간의 성격에 일관성과 통일이 부여된다라고 본다. 아들러의 초기 이론에서는 개인이 초기 경험에서 발생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권력의 의지, will to power 하는 것으로 강조했으나 후계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적 노력으로서 우월에 대한 추구, striving for superiority를 강조했습니다. 자, 초기에는 열등감 극복을 위한 권력의 의지, will to power, 후기에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적 노력으로 우월에 대한 추구, striving for superiority,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각 개인은 일정한 형태로 우월을 추구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우월에 대한 추구가 긍정적이며 건설적이므로 타인들의 행복에 공헌하기 위해 자신의 우월 목표보다는 사회적 목적에 관심을 갖고 투쟁을 한다. 그러나 신경증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해 싸우며 이기적이고 자존심, 권력을 위해 투쟁한다. 이들은 파괴적이고 타인에 대한 통제적이다. 아들러는 성격 발달이 부모와 아동 간에 주고받는 사랑과 가족관계, 출생 순위 이런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랑, 가족관계, 출생 순위 이런 것에 의해서도 성격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아이는 가족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생을 시작하는데 부모들은 첫째 아이에게 큰 기대를 한다. 근데 이러한 기대는 첫째 아이가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도록 동기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첫째 아이는 뭔가 폐위장화하는 느낌과 같은 상처를 받게 된다. 관심과 권력의 상실은 아이를 큰 슬픔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는 일생 동안 권력에 민감해질 수가 있다. 만일 첫째 아이가 협력적인 생활 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다면 첫째는 둘째에 대해 영원히 서운한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첫째 아이는 외동아이일 경우가 있는데 이 외동은 결코 폐위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가족들의 관심을 받으며 살아간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종종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발달시키게 된다. 아이가 학교에 갈 시기가 되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즉, 그들은 학교에서 다른 종류의 폐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아들러는 독자가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발달시키는 데 실패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타인이 자신의 욕구에 계속 주목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종종 애정적이지만 어떤 의미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남아있기 위한 한 방편인 것이다. 근데 둘째 아이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 둘째 아이들은 이미 라이벌이 있는 가족 구조 속으로 들어온다. 그들은 결코 권자를 차지할 수 없고 그래서 권력 문제에 덜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애 동안 첫째 아이를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출생 순위에서 둘째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는 삶에 대한 그의 일반적인 관점과 맞아떨어졌다. 둘째 아이를 몇 미터 뒤에서 리더를 따라가는 장거리 선수로 보았다. 첫째 아이가 항상 조금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항상 우월성을 추구한다.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이것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아이는 때때로 그들이 결코 첫째 아이만큼 잘할 수는 없다라는 느낌을 발달시킨다. 아들러가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출생 순위는 서열의 마지막에 있는 막내 아이였다. 아들러는 막내 아이를 가장 나쁜 위치로 봤는데 이 막내 아이는 응석바지로 키워져서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아들러는 그러한 태도가 아이의 우월 추구에 대한 요구를 손상시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는 모순점이 있는데요. 이 막내 아이는 둘째 아이와 같은 많은 열등감 단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순위 라이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강한 우월감의 추구를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아들러는 막내 아이의 경우는 너무 손쉽게 지원이 주어짐으로써
스스로의 노력으로 목표에 도달한다는 느낌이 손상받는다라고 본다. 그래서 막내 아이는 때로는 가족과 동떨어진 낯선 곳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만일 아버지가 변호사이고 손이 형제가 모두 법관이라면 막내 아이는 예술가나 음악가가 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본주의 잠깐 보면 통합적, 기질적, 현상학적이다. 그 별개의 행위들을 전체 성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통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성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참조, 틀과 주관적 현실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상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인본주의는 통합적, 기질적, 현상학적. 다음으로 성격검사, 객관적 검사하고 투사적 검사가 있는데, 이 성격검사는 측정되는 내용과 실시 방법, 그리고 검사 제작 방법에 따라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objective test and projective test,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뉘며, 그 검사의 시행 방법, 반응의 채점 방식은 일정한 표준 절차에 따른다. 첫 번째, 객관적 검사라는 게 있는데, 객관적 검사에는 다면적 인성검사, MMPI, 웩슬러 지능검사, 성격평가 질문지, PAI, 그 다음에 성격 유형검사, MBTI, 기질 및 성격검사, TCI, 그 다음에 16PF, 그 다음에 네오 인성검사, 네오파이어, 일반 직업검사, GATB가 있는데, 이 객관적 검사는 검사 자체가 객관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 즉, 검사에서 평가되는 내용이 검사 목적에 따라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반응한다. 따라서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개인마다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는 목적을 지닌 구조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면적 인성검사 MMPI와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CPI, 그리고 성격 유형검사 MBTI,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MMPI를 보면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객관적 성격 검사이다. 그 임상 척도 제작 방식으로 외적 중거 접근 및 경험적 중거 타당도 방식. 다시 MMPI의 임상 척도 제작 방식이 외적 중거 접근 및 경험적 준거 타당도 방식이 되겠다. 어쨌든 이 MMPI는 1940년대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자인 해서웨이와 정신과 의사인 해서웨이와 맥킨리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었다. 이 MMPI의 1차적인 목적은 정신과적 진단 분류를 위한 측정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일반적인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병리적 분류의 개념이 정상인의 행동과 비교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MMPI를 통한 정상인의 행동 설명 및 일반적 성격 특성에 관한 유추도 가능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MMPI는 개인의 인성 특징의 비정상성 혹은 징후를 평가하여 상담 및 정신치료에 기여하기 위함은 물론 비정상적이고 불건전한 증상이 진전될 가능성을 미리 찾아내서 예방을 하고 그 지도책을 도모하기 위한 검사이다. 다시 개인의
인성 특징의 비정상성 혹은 징후를 평가해서 상담 및 정신치료에 기여하기 위함은 물론 비정상적이고 불건전한 증상이 진전될 가능성을 미리 찾아내서 예방하고 지도책을 도모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MMPI다. 한편 기존 MMPI의 제한점을 개선하고 인사선발 및 인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된 새로운 문항들과 척도들을 보강해서 1989년에 MMPI-2가 출판됐다. 이 만 18세 이상에 대해서 동형 T를 사용해서 지표 간 백분위 비교가 가능하다. 보충 척도를 추가했다는 거. 다시 MMPI-2에 만 18세 이상이고 그 내용 중에 동형 T를 사용해서 지표 간 백분위 비교가 가능하다. 어쨌든 이 MMPI-2는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 프로파일을 평가하는 표준 척도 이외에도 자아 강도, 그 지배성, 사회적 책임감, 직업적 곤란, 그 직업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문제 영역의 평가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MBTI가 있는데 Myers-Briggs Type Indicator. 이 MBTI는 그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해서 캐서린 C. 브리그스와 그 딸이 이제 이사벨 브리그스 마이어스 합쳐서 이제 Myers-Briggs Type Indicator이 되는데, 그리고 손자도 참가를 한다. 피터 마이어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이제 연구 개발된 성격 유형 검사가 됩니다. 그 MBTI에서는 인간 행동의 일관성과 상이성은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본다. 그리고 그 선호성을 나타내는 4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의 조합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다. 그 16가지의 이제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 주의, 초점에 따라서 외향, 내향, extroversion, introversion. 그 인식 기능, 정보 수집에 있어서 감각 대 직관, sensing, intuition. 그 판단 기능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정에 있어서 사고 대 감정, thinking versus feeling. 이행 양식, 생활 양식을 기준으로 봐서 판단과 인식, 그러니까 judging versus perceiving. 다시 외뇌감직 사감판연 EISNTFJP EISNTFJP 외뇌감직 사감판연 외향 대 내향 감각 대 직관 사고 대 감정 판단 대 인식. 원래 유형이 성격을 유형을 이렇게 나눌 때 태도 기준으로 내향 외향, 기능 기준으로 인식으로 봤을 때는 감각과 직관, 판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고와 감정. 다시요. 자, 유형의 성격 유형 구분은 크게 나눠서 2가지가 있는데, 태도를 기준으로 한 내외향, 내향 외향, 기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식과 판단인데, 인식은 다시 이제 감각적 인식, 직관적 인식이 있는 거고, 판단에는 이제 사고를 통한 판단, 감정적 판단이 있는 거죠. 다시. 자, 유형의 성격 유형은 크게 2가지를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태도를 기준으로 내향, 외향. 그 내향, introversion, 외향, extraversion. 기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식과 판단이 있는데, 감각적 인식, 직관적 인식,
그 다음에 판단은 judgment, 이거는 사고를 통한 판단, 그리고 감정적 판단. 근데 이것을 이제 MBTI에서 적용해서 외내감직, 사감판이,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MBTI와 잭슨의 성격 조사 검사를 보면 어느 한 문항이 특정 속성을 측정한다고 생각이 되면 특정 척도에 포함시키는 어떤 논리적, 이성적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제적을 합니다. 그다음 투사적 검사. 개인의 내면을 검사 도구에 투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검사로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며 무제한으로 개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허용해 주기 위해 검사의 지시 방법이 간단하다. 또한 검사와 자극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투사적 검사는 비구조적 검사 혹은 비구성적 검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검자의 반응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로샤 검사와 주제 통각 검사, Semantic Perception Test가 있다. 그리고 집, 나무, 사람, 그림 그리는 그림 검사, HTP, 문장 완성 검사, STC, Bender Gestalt 검사, BGT, 바움 테스트. 바움 테스트는 이제 심층 의식을 그림을 통해서 구체화해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게 바움 테스트입니다. 주제 통각 검사는 머레이와 모건이 개발했고, 일단 로샤 검사는 1921년 허먼 로샤에 의해 개발됐다. 데칼코마니 형식의 10장의 잉크 반점으로 이루어진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지시 내용. 지금부터 당신에게 10장의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잉크를 떨어뜨려 우연히 이루어진 모양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여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으로 보여지는지 또 무엇과 같이 생각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두 손으로 잡고 자유로이 봐주세요. 무엇으로 보여도 괜찮으니 무엇이 보이게 되면 주저없이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지시를 중과 동시에 카드를 한 매 건네주는데 이때 카드 머리 쪽, 머리 상부를 위로 해서 건네줘야 됩니다. 가령 시간에는 제한이 없는가, 또는 카드를 돌려봐도 되는가, 그림 일부만 봐도 되나,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을 때는 이 테스트는 일체의 제약이 없으며 피검자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말을 그냥 계속 되풀이 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카드를 회전해서 봐도 된다, 전체로 보거나 부분으로 보거나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간의 제한도 주지 말고 자극 도형만 일정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검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이 검사의 특징이다. 그 다음 주제 통각 검사 Semantic Perception Test 머레이와 모건이 만들었는데 1939년 이것은 권력, 친해, 성취 등 지배적 욕구에 대한 개인차 검사에 유용한 것이다. 이 검사의 이론과 해석의 배경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개인의 성격을 욕구, 억압이라는 이론에 집약시켜서 측정하려는 특성이 있다. 욕구, 억압. TAT, 주제 통각 검사는 30장의 그림과 자유 공상을 위한 한 장의 백색 카드로 되어 있다. 학생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그 중에서 20장을 선택해서 2번에 걸쳐 실시한다. 그러면은 사람, 풍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표정이나 자세, 동작, 풍경 등의 윤곽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그 검사의 실시 방법은 그림을 보고 상상적인 이야기를 꾸미게 한다. 그 내용으로 첫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되며, 둘째는 그림 속의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 가운데에서 밝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피검자는 그림에 나오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identification 하거나 또는 피검자의 실생활에 관련된 사람들과 결부시키면서 피검자 자신의 억압되었던 정신적 내용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그림의 이야기에 투사되어 나오게 된다. 이건 이제 모레이가 한 말인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피검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속에 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내용을 분석해서 피검자가 갖는 욕구와 그가 환경에서 받는 압력을 분석해 보면 그의 성격적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다.